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중국 대표의 충격적인 한국 발언으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대표팀이 단 두 마디로 그들을 완벽히 제압했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하며 급기야 중국 내부까지도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해리스라고 합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다루는 분야에서 일했죠.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토론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를 방문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였어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동료 기자 존 스미스가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존은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오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중국 대표들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며 특히 한국 대표팀과는 역사적으로 늘 나를 세우는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이며 중국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면서 만약 오늘 중국과 한국이 토론을 벌인다면 그건 안 봐도 비디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존의 말에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제 관심은 오직 토론의 구조와 논리적 전개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토론회에서 일어난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 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잠시 뒤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러시아 대표는 강력한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죠. 그러다 중국 대표팀 차례가 왔어요. 중국 측의 리셰펑은 무대 중앙에 서자마자 강렬한 눈빛으로 객석을 훑었습니다. 리셰펑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빈곤 퇴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중국 유학생들은 그의 발언에 열렬히 박수를 쳤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발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리셰펑은 한국 대표팀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객석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펜을 꾹 쥐었죠. 리셰펑은 한국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리셰펑은 한국이야말로 자신의 발언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현재 대통령도 없으며 실상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죠. 특히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 열등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말에는 객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도발이 허용되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고 시간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갈등 상황이 토론의 열기를 더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제 옆에 앉은 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리셰펑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신랄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사회주의보다도 못한 체제라고 단언했어요. 부유한 재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고통받는 시스템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소위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하다 고 말했을 때 객석 일부에서는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는 계속해서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중국의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거만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어요. 이제 각 대표팀은 상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셰펑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국 대표팀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죠. 토론장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죠.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토론은 그대로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셰펑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김민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체격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죠. 도발적인 리셰펑과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꾹 쥐고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김민석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리셰펑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미소마저 띄고 있었죠. 김민석은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감정적인 반응 대신 리셰펑을 향해 존중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였죠.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먼저 중국의 역사적 위대함과 문화적 성취의 경의를 표했어요. 그가 중국 고전 문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하자 중국 유학생들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인정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셰펑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아마도 분노에 찬 반응을 예상했을 텐데 김민석의 침착함이 그의 계산을 무너뜨린 듯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후 갑자기 김민석의 말투가 변했어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대 정치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했죠. 특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자 객석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리셰펑은 곧바로 중국 정부를 옹호하며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언론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죠. 이때 김민석은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는 리셰펑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중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객석은 순간 숨을 멈췄죠. 리셰펑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긍정적일 때만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자유로운 사회주의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위력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객석에서는 작은 웃음과 동시에 경이로운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펜을 멈추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 두 마디의 질문으로 리셰펑의 장황한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리셰펑은 당황한 듯 서둘러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김민석은 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들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유와 번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민석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국가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을 마쳤어요. 그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감동과 존경이 담긴 박수였죠.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김민석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 여파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작은 코너 기사로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기사가 확산되면서 두 마디로 중국을 침묵시킨 한국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럴 현상이 일어났죠. 편집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기사의 인기를 언급하며 후속 취재를 제안했어요. 마이클, 한국에 가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발전 과정에 대해 심층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솔직히 큰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결국 직업적 호기심과 의무감으로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훑어보았어요. 분단국가,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운동, 교과서적인 지식들이었습니다. 내심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죠. 아마도 발전 중인 평범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선입견은 첫 번째 균열을 맞았어요.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임이 분명했죠. 입국 절차는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제가 보았던 어떤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안락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현대적인 대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서울 도심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강남역 주변은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 최신 기술로 가득한 쇼핑몰, 세계 각국의 음식점.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금 없이도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지 가이드인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역사와 현대적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교육에 대한 열정, 근면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 한국 발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 나라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던 걸까요? 왜 좀과 같은 서구 언론인들은 한국을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있는 나라로 묘사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대에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차 내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광경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떤 언어적 소통 없이도 이러한 배려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이었어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질서 의식은 제가 방문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홍대 거리를 거닐었어요. 젊음과 창의성이 넘치는 이곳에서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적절한 장소에 버리고 있었죠. 한 젊은이가 담배를 피운 후 휴대용 재떨이에 꽁초를 담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수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정리했죠. 심지어 일부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특별한 캠페인이나 강제성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자신의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교사는 이것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를 내재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보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서울 도심을 취재하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범죄율이 낮고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법적 강제나 감시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제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사회로 바라보게 되었죠. 존이 별 볼 일 없는 나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재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왕조의 궁궐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서 느껴지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철학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 건축물이 빽빽한 도시 한가운데 이런 역사적 보물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문화적 성취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인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역사관 방문은 더욱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해설사는 이곳에서 고문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2016년 촛불혁명에 대한 전시를 보게 되었어요.
수백만 시민들이 평화적인 집회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이 역사적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모습은 진정한 주권재민의 실현이었죠. 이런 시민 참여가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정부와 국민 간의 대화, 비판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변화 추구.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학생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적 토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전통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은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도 깊은 철학과 예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이런 전통 문화는 현대적 삶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의 과학적 지혜, 식재료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취재 일정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내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노인 김영수 씨였습니다. 한국전쟁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이후 국가 재건 과정을 몸소 겪은 세대였죠. 김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어요. 전쟁 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인내와 근면을 꼽았죠. 어려운 시기였지만 더 나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IT 스타트업 CEO 박민준 씨였어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윤리적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이지현 씨와의 대화도 의미가 깊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물질적 성공만을 좇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었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을 발견했어요. 바로 강한 자기 규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죠. 또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배려가 그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놀라웠어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평생 학습을 통해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죠. 또 다른 특징은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 전쟁,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보였죠. 저는 이러한 내면의 힘이 바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성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높은 윤리적 기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취재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버드 토론회에서 만났던 김민석 학생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캠퍼스는 활기찼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을 기다리며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되돌아보았죠.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보았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버드 토론회에서의 질문이 어떻게 생각해낸 것인지 물었죠. 그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김민석과 작별한 후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 속에 빛나고 있었죠.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자전거 벨소리, 잔잔한 강물소리.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였죠.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관심과 오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존 스미스와 같은 서구 언론인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에 기여할 독특한 가치를 가진 나라였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쓸 기사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두 마디로 세계를 바꾼 나라, 한국의 진정한 힘으로 정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나 정치적 상황만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인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죠. 기사를 쓰는 동안 저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회복력은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고,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참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제 주장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죠. 기사가 발행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고 학계에서도 한국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워싱턴 포스트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존 스미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읽고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자주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중립적이던 제가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제도적 형태만이 아닌 국민의 일상과 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하며 스스로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모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연구하던 유명 미국 정치학자가 일본에서의 조사 도중 갑자기 한국으로 긴급히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Un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 제임스 하워드라고 합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프로젝트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비교 연구를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고 현장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죠. 그때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사학과의 마이클 윌슨 교수였어요. 마이클은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뉘앙스였어요. 그의 관점에서 일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라 자처하는 그가 한쪽만 편애하는 상황이 놀랍더군요. 제가 그런 생각을 농담처럼 전했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견해를 현실이라고 강조했어요.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고 전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었죠. 반면 한국은 너무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정치 스캔들도 끊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의견을 들으며 현장에 가봐야 실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두 나라를 모두 직접 방문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마이클은 일본을 먼저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마침 다음 달에 일본 총선이 있다는 이유였죠. 마이클과 함께 연구 계획을 수정하며 제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 텄습니다. 마이클처럼 일본을 찬양하는 학자들은 많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드디어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선거 유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니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마이클의 예상이 있었죠. 하지만 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드문드문했기 때문이죠. 후보자 연설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수는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둘러 출근하느라 유세 현장을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유세차에 오른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주변은 고요했어요. 청중들은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고 어떤 환호나 박수도 없었습니다. 연설 내용도 매우 형식적이고 안전한 주제들만 다루었어요.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전통가치 수호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었죠. 점심을 먹으며 마이클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읽혔어요. 저는 오후에 시민 인터뷰도 해보자고 제안했고 마이클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도쿄 시부야의 번화가에서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정중하게 다가가 연구 목적임을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지 물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몇몇은 공손하게 거절했지만 그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놀랍도록 형식적이었어요.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나쁘지 않다 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며 대화를 끝내려 했죠.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했어요. 대학가로 방향을 바꿔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대학 근처 카페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갔지만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 여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고 솔직하게 말했고 다른 학생은 투표를 할 생각은 없다 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태도는 더욱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한 노인은 외국인이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마이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저녁 식사를 하며 그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의 벽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했죠. 지역 축제에 참여해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일상적인 주제로는 친절하고 개방적이던 사람들이 정치적 질문에는 마치 무언의 합의가 있는 듯 침묵했어요. 연구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그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거절된 인터뷰와 형식적인 답변들로 채워졌어요.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마지막 날, 한 지역 신문사 기자를 만나 일본인들의 폐쇄적인 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외부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있다 고 설명했어요.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이클은 예상보다 훨씬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상적인 일본 민주주의 이미지가 현실과 만나 균열이 생긴 듯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항 내 텔레비전에서는 선거 관련 뉴스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화면을 주시하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혀를 차며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도 정치적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들은 신문의 정치면을 읽으며 작지 않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그들의 대화에 간간히 반응했고 누구도 이를 불편해하지 않았죠. 마이클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거 유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택시 기사는 우리가 외국인 연구자라는 것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쏟아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했으며 많은 이들이 손에 피켓이나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죠. 마이클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보자가 등장하자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으로 응원했고 그 에너지는 마치 파도처럼 광장을 휩쓸었어요. 후보의 연설은 구체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했습니다. 동의할 때는 환호하고 비판적인 내용에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연설 도중 일부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과거 독재 시대의 희생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많은 노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역사적 고통과 승리의 기억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마이클은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일본에서 보았던 무표정한 청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연구 노트에 빠르게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 반응, 그리고 그 공간에 넘치는 에너지까지 전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유세가 끝난 후에도 시민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토론 그룹이 여기저기 형성되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는 몇몇 그룹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고 깊이 있는 정치적 분석과 비판이 오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옆 테이블의 가족들은 아이들까지 포함해 정치 토론을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죠. 어떤 주제도 금기시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했어요. 일본의 조용한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한국의 열정적인 정치 참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제 연구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두 나라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다른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더 깊은 질문이 생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광화문 광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전날 밤 뜨거웠던 유세 현장은 이제 조용했지만 광장 한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유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선거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응했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노인은 자신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죠. 그의 눈빛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겪었던 고통, 친구들의 희생,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까지.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은 정치에 목숨을 걸죠.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쟁취한 것이었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오늘날의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쳤죠. 그들은 경제 정책, 교육 개혁, 사회 안전망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다른 학생은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토론은 감정적이긴 했지만 논리와 근거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정치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기다리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치 토론이 활발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조차 선거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 초등학생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또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편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이 역력했죠. 오후에는 다른 지역의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본 광경은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연설 전후로 즉흥적인 문화 공연이 펼쳐졌어요.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축제 같았죠. 유명 가수의 노래를 개사해 후보를 응원하는 가사로 바꾸어 부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성이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물었죠. 놀랍게도 후보는 당황하지 않고 상세히 답변했고 청중들은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떠한 검열이나 통제도 없는 자유로운 소통이었어요. 유세가 끝난 후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환경단체 활동가로
매 선거마다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이클과 함께 시민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노동자, 기업인, 주부, 학생 등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나갔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열정, 목소리에서 느껴진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자신의 삶과 분리하지 않는 태도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렇게 연구 일정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투표율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의 투표율이 일본보다 평균 15% 이상 높았죠.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투표율은 약 70%에 달했지만 일본은 55% 내외에 머물렀죠.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 차이가 더 컸어요.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 독려 문화를 높은 투표율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투표를 권장하고 회사나 학교에서도 투표일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죠. 또한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지하철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투표를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 노인은 우리는 투표권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희생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설명했고, 승객들은 관심을 보이며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일본의 침묵과는 대조적인 광경이었죠. 대학 교수,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연구 노트에 끊임없이 새로운 관찰 내용을 기록했고, 때로는 일본에 대한 자신의 기존 연구를 수정하는 듯한 메모를 남기기도 했어요. 국회의사당 방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견학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친숙함을 키우는 것이 시민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짧은 민주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민 참여와 정치적 열정 면에서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결과 발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으며 마지막 줄에는 마이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편견이 사라진 듯했어요. 강단의 선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중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광화문 광장의 열기, 시민들의 눈빛,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저는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서구 학자들처럼 저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연구할 때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런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과 일본의 투표율, 시민 참여도, 정치 활동 빈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이 명백히 드러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시민들의 열정과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투쟁,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강한 시민 의식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쟁취한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과 대화를 통해 공존하는 모습,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정치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말했죠.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에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얻은 듯했죠. 이후 제 강연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어 자막이 추가된 버전은 한국 내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세계 각국의 유명 정치학자들로부터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저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업을 제안했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동아시아 민주주의 연구가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프린스턴,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각 강연에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독특한 발전 과정과 그 의미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항상 뜨거웠고 강연 후에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국제정치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한국의 사례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주목했고 그것이 다른 발전도상국들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놀랍게도 일본의 학술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한국민주주의연구센터가 새롭게 설립되었고 많은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시민 참여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역시 일본 정치 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죠. 한국 정부로부터는 공식 초청을 받아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던 그 노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 강연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죠. 여러 국제 매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특집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CNN, BBC, 르몽드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조명했고 많은 기사에서 제 연구가 인용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연구자로서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접 마주했을 때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또한 학문의 힘이 실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목격했죠. 지금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체 왜 이 남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향한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삼성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폭력 시위로 모든 것을 잃고 심장병으로 가족마저 쓰러진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절망 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낯선 한국 땅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낯선 외국 노동자를 위해 통역까지 준비한 삼성의 임원들, 처음 보는 그에게 무료로 음식을 내준 시장 상인, 택시비를 깎아주는 운전사까지.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태국 노동자의 운명을 바꾼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솜차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이곳에 삼성 공장이 들어선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저는 입사 첫날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공장 덕분에 저희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은 많이 나아졌죠. 아내와 두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의 여유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맑고 화창한 오전이었어요. 공장 앞 광장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소규모 행사가 진행 중이었죠. 한국에서 방문한 임원들과 현지 관리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 또한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행사를 구경하러 나왔어요. 행사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 대표가 연설을 하던 중 갑자기 인파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타완을 보았습니다. 타완은 확성기를 든 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죠.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건장했고 눈빛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죠.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한국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통역사는 당황한 채 말을 잇지 못했죠. 타완은 계속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며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의 외침이 계속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번졌죠. 저는 친구로서 말리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다음 행동에 제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타완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한국 국기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태극기를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국기 조각을 바닥에 던지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죠. 불꽃이 일어나고 국기 조각이 타오르는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항의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제 목소리는 곧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경비원들이 타완을 저지하려 달려들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그를 보호하려 했죠. 한국 임원들은 황급히 건물 안으로 대피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인 타완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날 저녁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타완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방송에서는 태국 노동자의 극단적 항의,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했을 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표정만 보고도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했죠. TV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사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저는 앞으로 닥칠 사태가 결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죠. 그날 밤 이후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화산 폭발 직전처럼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면 미소 대신 경계하는 눈빛을 교환하게 됐죠. 출근길에는 공장 주변에 경찰차가 늘어났고 정문에서는 신분증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타완은 회사로부터 2주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공장 밖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곧 충격적인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죠. 삼성 한국 본사 직원들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생활 수준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이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심지어 작업장에서도 사람들은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타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공장 뒤편 주차장으로 모이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부름이니 가보기로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에는 이미 6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타완은 차 위에 올라서서 눈에 띄게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죠. 타완은 한국 본사의 임금 체계와 우리 공장의 임금을 비교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받는 급여로 한국 직원들은 고급 식당에서 한 번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차분히 대화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타완의 감정적인 연설에 이미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타완은 내일 아침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 중에는 즉각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열렬히 호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정문 앞에는 약 300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정한 임금을 요구한다, 착취 중단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죠.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누군가 돌을 던졌어요. 공장 정문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죠. 그 순간 마치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모든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흥분한 시위대는 담장을 넘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저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뒤집혔고 사무실 창문이 깨졌어요.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동료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때 머리 위로 날아온 벽돌 하나가 제 왼쪽 어깨를 강타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곳곳에서 화염이 일어나고 있었죠. 누군가 저를 부축해 구급차로 옮겼어요. 구급차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천천히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왼쪽 어깨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죠. 통증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옆 침대에서 휴식 중이던 아내가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3일간 의식이 없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3일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TV에서는 삼성 측의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태국어 자막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죠.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의 전면 폐쇄와 직원 전원 해고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죠. 저희 촌부리 지역 경제 전체가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약 3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영화 속 종말 장면 같았어요. 공장 주변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편의점 진열대는 텅 비었으며 노점상들은 자리를 접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차 안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손님을 기다렸죠. 작은 옷가게 주인 나타나는 막 대출받은 새 상품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공장 청소부로 일하던 핌은 아이 셋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하며 거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모두가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었죠.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집 석애 할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장 근처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30년간 모아온 돈을 투자해 시작한 가게였는데 공장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기에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흐느끼셨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죠.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보다 더 무력한 순간은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마을 회관에서 비상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좁은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타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 때문이다. 우리의 불행은 모두 삼성과 한국이 초래한 것이다. 타완은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며 거칠게 외쳤어요.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일부 주민들은 동조하며 함성을 질렀지만 대부분은 지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타완의 선동은 이미 무너진 마을의 혼란만 가중시켰어요. 현실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너무 버거웠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내가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아내는 오래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에 스트레스가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잃고 아내마저 아픈 상황에서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꽉 쥔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었죠.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했고 비용은 제 석 달 월급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그 순간 느낀 절망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한국 삼성 본사와 협상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노동자 대표로 저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폭력 시위에 반대했던 중립적 입장이 고려되었다고 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어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국 정부의 연락을 받은 후 이틀 동안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아내의 병실 앞에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행은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아내의 수술비, 두 아이의 학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생계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폭력 시위에 반대했던 사실과 중립적인 태도가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 측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타완보다는 저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도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제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아내의 병실에서 본 고통스러운 표정이 제 두려움보다 컸어요. 여권과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 한 장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출발 당일, 집 앞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리에 빠진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저를 향한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석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택시 기사 수파슨 등을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죠. 그들의 간절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타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타완은 제 앞을 가로막고 경고했죠. 한국에 가서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고. 한국 기업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쏟아내는 말들이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불안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저는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죠.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 한국에서 정말 협상이 가능할까? 타완의 말처럼 모든 것이 함정은 아닐까? 궁금증과 두려움이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죠. 좁은 통로를 지나 제 좌석을 찾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옆자리 승객들은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다시 각자의 일에 몰두했어요. 이륙하기 전 창밖으로 태국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석야 할머니의 애타는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국은 점점 작아졌고 제 책임감은 더욱 커져갔죠. 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을 총동원해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사실 아는 것이라곤 삼성, 현대, 김치, 태권도 정도였죠. 기내식을 먹으며 한국어 몇 마디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한 단어라도 더 알아가려는 마음에 승무원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접근할 무렵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제 마음을 떨리게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착륙 준비 안내방송이 나오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4월의 한국은 태국보다 훨씬 쌀쌀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죠.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벽면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콕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새치기하는 사람이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 직원은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제게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죠. 태국에서 들었던 한국인들의 차가운 태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살짝 미소 짓는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자 삼성 측에서 파견한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직원은 유창한 태국어로 인사하며 환영해 주었죠. 태국어를 배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타완의 말처럼 무시하고 경멸할 사람들이라면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속도로와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량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신호를 무시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없었죠. 고속도로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로수는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안내원은 친절하게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삼성 본사를 방문한다고 했죠. 제 컨디션을 고려한 배려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과 잘 정돈된 거리, 세련된 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교통 체증 속에서도 클렉슨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점이 신기했어요. 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운전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차례를 지키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안내원은 한국의 교통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무질서하게 운전하면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죠. 도심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길가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철저히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공공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태국에서의 걱정과 근심이 잠시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침대에 앉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완이 그렇게 악담했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와 배려, 청결함이 넘치는 도시였죠.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괴리감이 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보았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왔죠. 공중화장실조차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공손한 태도, 세련된 시설, 모든 것이 새롭고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 호텔 로비에서 삼성 측 안내원을 만났어요. 오늘은 드디어 삼성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협상의 성패가 오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거대한 유리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죠. 태국의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한다는 말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사무실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죠. 휴게 공간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활기차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임원진 5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중 한 명은 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열렸죠. 테이블에는 각종 자료와 함께 태국 차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삼성 측은 태국 공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태국 공장 직원들의 급여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태국 현지 평균 급여의 2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타완이 주장했던 한국 본사 직원들이 3배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증거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삼성은 매년 태국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의료보험, 자녀 교육 지원, 주택 자금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런 내용은 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태국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친환경 시설 도입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위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죠. 그 계획서를 직접 눈으로 보니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 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경영진부터 일반 직원까지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대우, 수평적인 문화가 느껴졌죠. 식당 한쪽에는 태국 음식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태국 공장 재개에 관한 조건을 논의했어요. 삼성 측은 의외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이었죠. 그 외에는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급여 인상, 복리후생 확대, 현지 인력관리직 진출 확대 등 태국 직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본사 투어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태국에서 퍼진 소문들과 실제 사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타완의 선동적인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죠. 강압적이고 착취하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연구개발센터를 지나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회사가 태국에 투자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런 기회를 우리 손으로 놓쳐버릴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삼성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어요. 안내원은 제게 하루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해 주었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니 거리는 이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두르면서도 질서를 지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멈춰섰어요. 차량이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죠.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행동이었죠. 옆에 있던 임산부에게도 누군가 재빨리 자리를 내주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청소부 아저씨 한 분이 작은 쓰레기도 놓치지 않고 주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을 찾아버렸습니다. 점심시간 붐비는 식당에서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을 먹은 후에는 테이블을 직접 정리하고 퇴식 후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당연하게 실천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 청결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태국의 공공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죠. 버스에서는 기사님께 인사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내릴 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한 승객이 버스에 우산을 두고 내리자 다른 승객이 달려가 돌려주었어요. 타완이 말했던 이기적인 한국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피크닉을 즐긴 뒤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 문화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슴이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속으로 연설문을 정리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다듬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고민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석야 할머니, 식당 주인 나타나, 택시 기사 수파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마을 회관에 도착해 연단에 섰을 때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앞에는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타완도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삼성 본사의 근무 환경, 태국 공장에 대한 실제 투자 계획, 현지 평균의 2배가 넘는 급여 체계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들이었지만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질서와 배려, 청결함과 존중의 문화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죠. 우리가 삼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타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죠. 과거 한국 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한국 기업을 악으로 규정했던 자신의 편협함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은 용서와 희망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죠. 태국 정부 대표가 나서서 삼성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장이 2달 내에 다시 문을 열 것이며 더 나은 조건으로 직원들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었어요.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 마을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여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날 서울의 거리에서 느꼈던 감동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따라야 할 나라였습니다.